필요할 때 듣는 독서 필독스에 오신 걸 오늘도 환영합니다. 잘 있었어요, 어른이들? 박솔의 어필. 저는 박솔입니다. 두 번째 작품으로 폭풍의 언덕을 읽어드릴 텐데요. 그 선정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날인가 많은 일들이 함께 손잡고 와서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던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들은 꼭 보면은 좋지 않은 일들은 막 다 같이 손잡고 오더라고요. 그런 날, 그날을 마감하면서 집에 오는데 드는 생각이, 한때 유행했었는데, 막장 드라마. 네. 그 막장 드라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인공이 서른 받다가 점 찍고 돌아와가지고, 다 복수하고, 그랬던 얘기. 뭐야, 이러면서도, 은근히 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생각. 고전에도 막장 드라마의 최고봉이 있죠.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폭풍의 언덕을 이참에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영화는 한 편 본 것 같고 예전에 영화도 평을 본 것 같은데 책은 끝까지 다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최대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폭풍의 언덕 작가 에밀리 브론테는 자매가 유명하죠. 언니 샬롯 브론테, 제인 에어의 작가고요. 그리고 동생도 여류 작가로 명성을 떨쳤다고 그래요. 세 자매가 한 분야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필력을 자랑하기 어려운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줄거리는 그래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인공 히스클리프가 서른 받다가 점은 안 찍었지만 다시 나타나서 두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록 우드라는 사람이 트래시 크로스에 세를 들게 되는데요. 그 주인이 근처에 있는 웨더링 하우스라는 곳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제 주인을 만나러 가서 이 곳의 주인이죠. 히스클리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하인도 몇 명 없는 것 같고 하인도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고 또 젊은 남녀가 있는데 딸인지 며느리인지 아들인지 하인인지 모를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요상한 데서 유령도 한번 만나고 혼쭐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세를 든 건물이죠. 트러시 크로스로 돌아와서 그 건물의 오래된 가정부 딘에게 양쪽 집안의 이야기,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는 진행되는데요. 저는 그 딘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부분부터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솔의 필요할 때 듣는 독서, 필독서, 어른들을 위한 필독서, 어필. 두 번째 작품, 폭풍의 언덕.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인간이란 얼마나 허황한 바람개비 같은 변덕스러운 존재인가.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려 결심하고 마침내는 관계를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는 장소를 발견하여 내 운명에 감사한 나였건만 약한 인간인 나머지 어두워질 때까지 우울과 고독과의 싸움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가정부인 딘 부인이 저녁 식사를 날라왔을 때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구실 아래 내가 식사를 하는 동안 옆에 있어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그녀가 정말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내 기분을 돋구어 주거나 그 이야기로서 나를 잠들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여기 산 지가 꽤 오래됐지? 하고 나는 말을 꺼냈다. 16년 동안이라고 했던가? 아니에요. 18년 동안이에요.
안주인이 시집 오셨을 때 시중을 들려고 왔으니까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주인께서 가정부로 두신걸요. 아, 그랬군. 그래. 그리고 나서 잠시 이야기가 끊어졌다. 아무래도 그녀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는 잘 짓거리는 사람이 아닌 모양이었다. 그런데 사실 그녀에 관한 이야기는 내게는 별로 흥미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주먹을 양쪽 무릎에 얹고 그 불그레한 얼굴을 찌푸리면서 잠시 생각한 끝에 불쑥 입을 떼었다. 정말 그 이후로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 그래. 하고 나는 말했다. 당신은 세상의 변천을 무던히 보았겠소. 네, 무던히 보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도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옳지. 이야기를 집주인 집안으로 돌리기로 하자.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부터 시작하기 알맞은 화제군. 그리고 그 예쁘장한 어린 과부가 이 고장 사람인지 또는 아마 대개는 그렇겠지만 그 무뚝뚝한 토박이 가족들이 친척으로 인정하지 않는 타지방 출신인지 그녀의 내력이 알고 싶군. 나는 딘 부인에게 히스클리프가 왜 트러시 크로스 저택을 세를 주고 일부러 위치로 보나 집으로 보나 훨씬 못한 곳에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그에게는 이 저택을 간수할 만큼의 돈이 없는 것인가? 하고 나는 물었다. 예? 돈이요? 돈이야 있지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분이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해마다 불어가는걸요. 정말 이보다도 나은 집에 살 만큼 돈이 많아요. 하지만 그분은 매우 굳건하거든요. 설사 트러시 크로스 저택으로 이사올 작정이었다 하더라도 세를 들 좋은 사람이 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몇백 파운드 더 버는 기회를 도저히 놓칠 수는 없을 거예요. 도대체 외톨이로 살면서도 그렇게 욕심이 많다니 이상하지요? 아들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지. 예, 있었어요. 죽었지만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젊은 부인 히스클리프 부인이 그의 미망인인가? 네, 그렇죠. 그 여자는 원래 어디 사람이요? 그분은 이 집에 돌아가신 주인의 따님이었어요. 캐더린 린튼이라는 것이 처녀 때 이름이고요. 제가 키웠지만 불쌍하게도 이리로 옮겨와서 다시 함께 살았으면 하고 저는 정말로 바랬어요. 뭐라고? 캐서린 린튼이라고? 하고 나는 놀라 소리쳤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니 그것은 그 유령으로 나타났던 캐더린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렇다면 하고 나는 말을 계속했다. 이 집의 본디 주인의 이름은 린튼이었어? 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언쇼란 누구요? 히스클리프 씨와 함께 살고 있는 헤이든 언쇼 말이야. 그들은 친척인가? 아니에요. 그분은 돌아가신 린튼 부인의 조카인걸요. 그러면은 그 젊은 부인과 사촌 쥐간이란 말인가? 예, 그래요. 게다가 그녀는 자기 남편과도 역시 사촌지간이에요. 한쪽은 외사촌이고 또 한쪽은 고종사촌이죠.
히스클리프는 린튼 씨의 누이와 결혼을 했던 거예요. 웨더링 하이츠에 있는 집 현관 위에 언쇼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더군. 그러면 그들은 오래된 집안이요. 예,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헤이드는 그 집안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마치 캐디가 우리 집, 그러니까 린튼 집안의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그 웨더링 하이츠에 가셨던가요?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캐디가 어떤지 듣고 싶어서요. 히드 클리프 부인 말이요? 매우 건강해 보이고 아주 예쁘던데. 하지만 왠지 그리 행복한 것 같지는 않더군. 아유, 가엾어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느 편이냐 하면 거친 사람이더군. 딘 부인, 그것이 그 사람 성격 아니오? 예, 거칠기는 톱니 같고 여물기는 차돌 같지요. 그분과는 상종 않을수록 좋아요. 그렇게 사나운 사내가 되기까지에는 그 사람도 필경 여러 가지 사연을 많이 겪었을 거요. 혹시 그 사람 내력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그야 남의 둥지를 가로채는 뻐꾸기의 내력 같은 거지요. 그의 내력이라면은 뭐든 알고 있어요. 다만 어디서 태어났고 부모가 누구였고 그리고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가 하는 것은 모르지만서도요. 글쎄, 헤이든 도련님은 마치 털도 안 난 참새처럼 둥지에서 몰려난 셈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속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은 이 근방에서도 바로 그 불쌍한 도련님 자신뿐이에요. 그래. 그러면 딘 부인, 적선하는 셈 치고 내게 그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주시오. 잠자리에 들더라도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앉아서 1시간쯤 얘기를 해주시오. 예, 하고 말고요. 바느질 거리를 가지고 오겠어요. 그리고는 원하시는 대로 앉아 있겠어요. 근데 주인님은 감기가 드셨어요. 아까 보니까 덜덜 떠시던데요. 죽이라도 좀 드시고 감기를 몰아내셔야만 해요. 그 충실한 가정부는 부산이 방을 나갔다. 그래서 나는 불 곁에 더 가까이 쪼그리고 앉았다. 머리가 뜨겁고 몸은 싸늘했다. 게다가 머리가 온통 흥분되어 거의 바보처럼 되어 있었다. 그것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기보다는 아직도 그러하지만 오늘과 어제 일들로 심각한 결과나 생기지 않을까 다소 두렵게 만들었다. 가정부는 얼마 안 있어 김이 나는 죽그릇과 바느질 광주리를 가지고 돌아왔다. 죽그릇을 벽난로의 안쪽 실ong 위에 놓고 내가 이렇게도 사교적인 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제가 이곳에 와서 살기 전에는 하고 그 이상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웨더링 하이츠에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헤이든 아버지인 힌틀리 언쇼의 유모 노릇을 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집 아이들과 같이 놀았답니다. 저는 심부름이나 건초를 만드는 것을 도왔고요. 농장에서도 어물거리다가 누가 무엇을 시켜도 곧잘 했지요. 어느 갠 여름날 아침 곡식을 거둬들이기 시작했던 때였나 봐요. 큰 주인인 언쇼 씨가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오셨어요.
조셉에게 그날 할 일을 말씀하시고는 그 어른은 힌틀리와 캐디를 돌아보시면서 아드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난 오늘 리버풀에 가는 거야. 뭘 사다 줄까? 좋을 대로 말해봐. 하지만 작은 물건이라야 돼. 걸어갔다가 걸어 돌아올 예정이니까. 갈 때나 올 때나 60마일이나 되거든. 그건 아주 먼 길이야. 힌틀리는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말했어요. 그 어른은 캐디에게도 물으셨어요. 캐디는 6살도 채 못 되었지만 마구간에 있는 말이면 어느 말이라도 탈 수 있었죠. 그래서 말채찍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도 잊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좀 엄하셨지만 마음이 좋은 분이셨으니까요. 저에게는 호주머니에 가득 사과와 배를 가져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는 자기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고 출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분이 안 계신 사흘 동안이 아주 오랫동안인 것처럼 생각됐어요. 그래서 어린 캐디는 자주 언제 돌아오시는 거냐고 물었죠. 언쇼마님은 사흘째 저녁 때에는 돌아오시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녁 식사를 몇 시간이고 미루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오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이들은 대문까지 달려가 보는데도 지쳐버렸지 뭡니까. 그리고 어두워졌습니다. 부인께서는 아이들을 재우고 싶었지만 다들 자지 않고 있게 해달라고 울상을 하고 졸랐습니다. 꼭 11시쯤 돼서 문에 걸쇠를 조용히 올리면서 그 어른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껄껄 웃다가 끙끙 앓다가 하시면서 의자에 털썩 걸터 앉아가지고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니까 다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고 영국 전체를 준대도 다시는 그런 먼 길을 걷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막판에는 아주 혼이 났지. 그분은 둘둘 말아서 끼고 오신 외투를 펴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마누라, 내 평생 그렇게 난처했던 일은 없었어. 그러나 당신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받아야만 하오. 마치 악마에게서 물려받은 것처럼 얼굴이 까맣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주위에 모여 섰습니다. 캐디 아가씨의 머리 너머로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누더기를 걸친 머리가 새까만 더러운 아이였어요. 걸을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만큼 큰 아이였습니다만 정말 그 아이 얼굴은 캐더린 아가씨 얼굴보다도 더 나이 먹어 보였어요. 그런데도 세워놓으니까 주위를 빤히 둘러보면서 이상한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저는 겁이 났고 그리고 언쇼 마님도 창밖으로 그 아이를 금방 내던질 기세였어요. 마님은 정말 펄펄 뛰시면서 집에도 먹여 살려야 할 아이들이 있는데 그 집시 자식을 어떻게 집에 데리고 올 생각이 들었느냐,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 그리고 미쳤냐고 따지셨어요. 주인 어른은 사유를 설명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말로 피곤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고 마님은 딱딱거리고 계셔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뿐이었어요. 언쇼 어른께서는 리버풀의 거리에서 그 아이가 먹을 것도 집도 없이 게다가 벙어리만큼이나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는 주워가지고 누구네 아이냐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 아인가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돈도 가진 것이 넉넉치 않은 데다 시간도 넉넉치 않아서 허튼 돈을 쓰기보다는 곧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 아이를 발견한 이상 내버려 두고 올 생각은 도저히 나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결국 마나님도 투덜대다가 잠자코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쇼 어른은 제게 그 아이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 아이들과 함께 자게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힌틀리 도련님과 캐디 아가씨는 소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옆에서 얌전히 보고 듣고만 있다가 둘 다 약속한 선물이 들어있는가 하고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힌틀리 도련님은 14살의 소년이었지만 아버지의 외투 주머니 속에서 산산이 부서진 바이올린 조각들을 꺼냈을 때는 뭐 엉엉 소리내어 울었죠. 캐디 아가씨는 약속한 말 채찍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을 듣고는 화를 내가지고 그 바보 같은 아이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침을 뱉었지 뭡니까? 그 덕분에 아버지한테서 버릇을 고치라고 한 대 톡톡히 얻어맞았죠. 두 아이들은 주원 아이와 함께 자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한 방에 같이 있기조차 죽어라 하고 반대하는 것이었어요. 뭐 저도 그들보다 철이 더 든 것도 아니어서 다음 날엔 꺼져버리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를 계단 층계참에 내버려 두었죠. 우연인지 음성을 듣고 갔는지 그 아이는 언시 어른의 방문까지 기어갔던 모양이어서 그분이 방을 나오실 적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당장 그 아이가 어떻게 거기를 갔는지 문초가 벌어졌고요.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하여 비겁하고 인정머리 없다는 이유로 저는 그댁에서 쫓겨났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이렇게 해서 처음 그 집에 오게 된 거예요. 며칠 후에 돌아가 보니까 그 아이는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에 죽은 그분 아드님의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은 히스클리프에게는 그대로 이름도 성도 되어버렸죠. 캐디 아가씨와 그는 벌써 매우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힌틀리 도련님은 그 아이를 미워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골려주고 사뭇 고약하게 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도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 만큼 철이 들어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가 혼이 나고 있는 것을 보셔도 마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위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히스클리프는 무뚝뚝하고 참을성 있는 아이 같았습니다. 아마 학대를 받아서 굳세어졌겠죠? 힌틀리 도련님에게 얻어맞아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며 참고 있었고요. 저한테 꼬집혀도 마찬가지 자기가 잘못해서 다쳤으니 남을 탓할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들이쉬었다가는 눈을 꿈뻑꿈뻑할 뿐이었어요. 이렇게 히스클리프가 참고 있었기 때문에 언셔 노인은 언제나 입버릇처럼 그 불쌍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부르시는 그 아이를 자기 아들 힌틀리가 괴롭히는 것을 보면 몹시 화를 내셨어요. 그분은 이상하게도 히스클리프를 좋아하셔서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난꾸러기고 말괄량이어서 귀염을 받지 못한 캐디 아가씨보다도 그분은 그를 훨씬 귀여워하셨어요. 이리하여 처음부터 히스클리프는 집안의 미움을 샀습니다. 2년도 채 못 돼서 언쇼마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젊은 주인인 힌틀리 도련님은 아버지를 자기 편이라기보다는 폭군으로 보게 되고 히스클리프를 자기의 아버지의 애정과 자기의 특권을 가로채는 자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자기가 그러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점점 원한을 품게 되었죠. 한 예로 언시 어른께서 언젠가 장에서 망아지 2마리를 사서 두 소년에게 1마리씩 주신 일이 생각납니다. 히스클리프가 그중 나은 망아지를 가졌는데 그것은 얼마 안 가서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것을 알았을 때 그는 힌틀리 도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바꾸어줘야 해. 내 거 싫단 말이야. 만약 바꿔주지 않으면
네가 이번 주에 나를 3차례나 때린 곳을 너희 아버지에게 일러주고 어깨까지 멍이 든 내 팔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힌틀리 도련님은 혓바닥을 내밀어 보이고는 뺨을 후려 갈겼지 뭐예요. 당장 바꿔주는 게 좋을 거야. 하고 그는 문간까지 도망을 치면서 끝내 우겼습니다. 너는 바꿔줘야 할 거야. 게다가 내가 맞은 것을 이야기한다면 너는 나보다 더 맞을 거야. 저리 비켜. 괴놈 같으니. 힌틀리 도련님은 소리를 치고 감자와 건초를 다는 데 쓰는 저울추를 던지려고 했습니다. 던져봐. 만약 던지기만 하면 네가 네 아버지만 죽으면 나를 쫓아내겠다고 뽐냈던 것을 일러줄 거야. 그 말을 들으면 네 아버지가 너를 당장 쫓아내지 않는지 어디 두고 보자. 힌틀리 도련님은 정말로 그걸 던졌어요. 그리고 히스클리프의 가슴에 맞아 그는 넘어졌어요. 그는 숨도 쉬지 못하고 하얗게 질려서 비틀거리면서도 곧 일어났습니다. 만약 제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대로 주인에게 가서 힌틀리가 그렇게 했으니 어떻게 해달라고 말해서 충분히 복수를 했을 거예요. 내 망아지를 가져가, 이 집시놈아. 하고 힌틀리 도련님이 말했어요. 그놈을 타다가 떨어져서 모가지라도 풀어줘라. 히스클리프는 가서 망아지를 풀어가지고 자기 마구간으로 옮겨놓고 있었어요. 그가 그 망아지 뒤를 돌아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힌틀리 도련님은 한참 짓거려댄 다음에 히스클리프를 쳐서 말에 발치해서 넘어지게 하고는 자기가 바란 대로 히스클리프가 머리라도 채였는지 어쨌는지 보지도 않고 걸음만 날 살려라는 듯이 달아나 버렸어요. 뜻밖에도 히스클리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어나서 그대로 자기가 마음먹었던 일을 해나갔습니다. 안장이고 무엇이고 다 바꾸어 놓고는 조금 전에 얻어맞아서 생긴 현기증을 가라앉히느라 건초단 위에 앉아있다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멍이 든 것은 말 때문이라고 해두자고 제가 타이르니까 그는 쉽사리 말을 들었습니다. 원하던 것을 가진 바에야 어떤 이야기를 하든 별로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정말 그는 그 정도의 일로는 좀처럼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저는 정말로 그를 복수심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시겠지만 저는 감쪽같이 속았던 것 같아요. 언셔어른께서는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은 활동적이고 건강하셨지만 갑자기 원기를 잃으셨던 것입니다. 벽난로가에 앉아 있게만 되신 뒤로는 한심할 정도로 짜증을 잘 내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화를 내셨고요. 자기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무시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거의 발작을 일으키실 정도였어요. 그분이 귀여워하던 그 아이를 누가 업신여겨 덤빈다거나 골려주려고 할 때에는 특히 그러셨어요. 히스클리프에 대해서 누가 몹쓸 소리라도 하지 않나 하고 그분은 성화가 대단했습니다. 자기가 히스클리프를 귀여워하니까 다들 미워해서 무언가 혼을 내주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히신 듯해요. 근데 그건 그 아이에게도 불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마음씨가 고운 사람들은 주인 어른에게 짜증을 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히스클리프에 대한 편에 부채질을 했고요. 그 부채질은 히스클리프에게 오만과 나쁜 성미를 길러주었기 때문이에요. 주인님께서는 거기 가셨을 때 아마 조셉을 보셨겠지요. 그 영감은 아직도 필시 그러겠지만 기막히게 성가시고 잘난 체만 하는 위선자로 언제나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어 자기한테만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주위 사람들을 저주했죠. 설교와 경건한 이야기를 하는 재주가 있어
그는 언쇼어른을 탐복시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 어른이 쇠약해지시면 쇠약해질수록 더욱더 방자해졌어요. 주인 어른 영혼의 문제라든가 아이들을 엄하게 다스린다는 일들로 그는 주인 어른을 몹시 괴롭혀드렸습니다. 주인 어른을 충동질해서는 힌틀리 도련님을 망난이라고 생각하게 하고요. 밤마다 빠뜨리지 않고 히스클리프와 캐더린 아가씨에 대해서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음으로써 투덜댔고요. 특히 언제나 캐더린 아가씨 이야기를 가장 나쁘게 말함으로써 그 언쇼른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캐더린 아가씨에게는 어떤 아이에게도 본 적이 없는 별난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우리 모두를 하루에 50번이나 그 이상씩 화를 내게 했어요. 아침에 아래층에 내려와서 저녁에 자러 갈 시간까지 단 1분도 그 아가씨가 일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안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가씨는 항상 들뜬 기분으로 짓거려댔고요. 또 노래를 부르다간 깔깔깔 웃고 자기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가시게 굴곤 했어요.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말괄량이기는 했지만 아가씨는 그 근방에서는 가장 눈이 아름다웠고 또 앳된 웃음을 웃는 발걸음이 가벼운 아가씨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별로 아기도 없었거든요. 일단 누구를 정말로 울려놓고도 대개는 그 옆에서 달래면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아가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울음을 그쳐야만 하는 판이었으니까요. 아가씨는 히스클리프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아가씨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벌은 히스클리프와 떼어놓는 일이었죠. 아가씨는 온종일 할 수 있는 한 못되게 굴다가 밤이 되면은 때때로 죄를 씻으려고 아버지한테 응석을 부리러 가기도 했어요. 아니야, 캐디. 하고 그 어른은 말하고 했습니다. 나는 너를 귀여워할 수가 없어. 너는 네 오래비보다도 더 나빠. 저기 가서 기도를 드리고 하느님께 용서를 빌어라. 어머니와 나는 너 같은 아이를 기른 것을 뉘우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될까 싶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가씨는 처음에는 우는 거였어요. 근데 노상 그렇게 푸대접을 받는 동안에 뻔뻔스러워져서 제가 옆에서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라고 하면 도리어 깔깔깔 웃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언쇼 어른이 이 세상의 근심을 잊으신 때가 왔습니다. 10월 어느 날 저녁에 노변의 의자에 걸터 앉은 채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대학에 다니는 힌틀리 도련님이 장례식 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놀라고 이웃 사람들도 여기저기 수군거렸지만 도련님은 색시를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 색시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 태생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랑거리가 될 만큼 돈이나 이름도 없었던가 보죠. 그렇지 않으면 도련님이 그 결혼을 아버님에게 감추었을 리가 없습니다. 자,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남은 부분은 책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남은 시간 잘 정리하시고 내일도 한번 살아내 봅시다. 그리고 저는 다음 작품에서 또 만날게요.